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용인 세브란스 병원 지금 심장내과 근무하고 있는 배성하러 갑니다. 오늘 이제 점심도 거의 다 드셨을 것 같고 굉장히 좀 나른한 오후이실 텐데요. 제가 오전부터 강의를 사실 들었는데 사실 뭐 개원가 있는 선생님부터 해서 지금 전공이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피가 되고 땀이 되는 굉장히 살이 되는 강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고지혈증 굉장히 흔한 또 질환이고 많은 우리 내과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내과가 아닌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약을 써야 될지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강의 좀 내용을 준비해 보았고요. 이렇게 그 고지혈증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국내 사망 원인의 통계 결과가 매년 발표되고요. 10월 달에 제가 좀 홈페이지 찾아가서 직접 보니까 다른 당연히 암이나 있지만 심장 질환이 여전히 2위로 나와 있고요. 통계 좀 비성부를 좀 보니까 사망자 수를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한 70세가 가장 많은 사망 비중이 차지를 하였다면 이제는 이제 80세 이상이 거의 54%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진료 보는 선생님들 중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 보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두 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거의 이제 80세 이상으로 오실 거고, 제 외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80세 정정하신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가장 암이라던가 이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다른 질환과 다르게 치료나 이런 진단을 적절하게 한다면, 다시 일상생활 복귀와 자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다른 질환한 것도 특징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그러겠지만, 많은 내과를 보는 선생님들께서 이 고령 환자들이 많으실 텐데, 이 고령 환자들이 이런 순환기계 계통의 연령별 사망률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고령 환자에 있어서의 이런 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란셋에서 나오는 디지즈 버든에 따른 기대 사망, 우리 기대 수명을 보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레퍼런스가 이제 83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3세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한 2050년 정도가 되면은 한 87세 정도까지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비헤이비어라든가 메타볼릭 리스크, 우리가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을 잘 관리를 한다면 거의 한 90세 가까이 살 수가 있고, 이때 관리를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네오플라즘, 검은색, 그 다음에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터리 디지즈. 이 네 가지를 관리를 한다면 거의 이제 거의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그래프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사망을 우리가 다들 돌아가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런캔서라든지 다른 COPD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이런 질환을 잘 관리를 한다고 해서 사망률이 줄질 않습니다. 그냥 스테이디하게 지나가지만 이 이스케미 하트 디지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메타볼릭 팩터에 대한 잘 관리를 한다면 비헤이비어틱 관리를 한다면 사망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망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텐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건강검진 이제 종이를 가져오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LDL 레벨이 180 정도, 그리고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서 왔고, 이런 분들 되게 물어보죠. 약을 먹어야 되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평생 먹어야 되는지, 항상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타겟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진료실 표에도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55 관사동맥이 있을 때, 이렇게 죽상동맥경화나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70, 당뇨나 있을 때 130, 160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고혈압, 당뇨보다 이렇게 복잡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약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합병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뇌 머리 쪽이라든지 심장,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장기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항상 타깃을 보는 건 혈압 자체고, 이 혈압을 보고 대개는 혈압 약제 복용을 결정을 하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합병증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눈부터 해서 뇌,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 다음에 다리라든지 콩팥 이런 데가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약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피 검사를 맨날 해서
혈당을 보고 이제 약제 복용을 결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 컨셉이고 많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고지혈증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합병증이 그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중수상동맥경, 뇌경색하고 심근경색이 이 디스리피디미아를 관리를 못했을 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약제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CVD, 우리가 합병증이 있는지 여부가 대한 포커스고, 이거에 따라서 CVD 리스크 기준으로 스타틴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질환이 있다, 질병이 있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질병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분들은 LDL 레벨이 100 이하다. 그래서 2자리야지만이 조절이 되고 만약에 3자리다. 이런 분들은 약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질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CVD 리스크가 높은 군, 그래서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이라든지 1개 이하 이런 거에 타겟에 따라서 생활 교정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을 써야 될 정도로 많이 높을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로컬에서 오늘 또 경동맥 초음파 이 전 세션에서 이제 그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IMT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사를 예전에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IMT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도의 의문이 있고 추가적인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이득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추천되지 않는 추세라고 알려져 있고, 중요한 거는 뇌동맥 두께가 이제 1.5mm 이상 두꺼워져 있으면 이게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코로나 카로티드에 플락이 있는 게 자체가 결국에는 이 경동맥에 이 아스로스클로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준이 또 중요하고, 플라그 앤 벌러러빌리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히나 이게 벌러러블한 플락이 있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물어보죠. 콜레스테롤가 괜찮았는데 그동안 약이 뭐 굳이 약을 먹어야 되냐라고 항상 물어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고 해서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LDL 레벨이 200이었으면 우리가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 MI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칼슘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쌓이는 레벨이 올라가서 만약에 환자분이 200으로 한 그 20년 정도 지냈으면 거의 한 20년도 지나면 MI가 무조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25로 줄이면 40년으로 이제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대 때 이거를 125로 조절을 하면은 90세 이제 MI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LDL 레벨이 80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한 60세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누적된 노출을 굉장히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단순하게 LDL 프로파일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듀레이션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이런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로 인한 추후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CV에 대한 컨티뉴엄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MI가 심계고 다른 심장의 심부전 이라든지 이런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에 대한 관리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이 혈압이나 다른 담배라든가 당뇨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리피드 프로파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아마 진료 보시다 보면은 뭐 건강보조식품 굉장히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또 선생님들께서 진료나 이런 데에 있어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토로하고 이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조언을 많이 주실 텐데요. 이게 이제 보약 스터디라고 하는 건데 NEJM의 2편이 이제 나왔었고, 결과적으로는 혈압을 떨치는 게 과연 보약일 건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게 보약일 건가 해서 실제로 이제 12,000명의 대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CVD가 없는 환자에서 인터디믹 리스크, 그러니까 나이가 한 55세, 60 정도 되면 이제 몸에 좋은 약이 뭔지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다른 당이 살짝 높다든지 이렇게 허리 둘레가 살짝 높다든지 아니면 뭐 패밀리얼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의 대상으로 혈압약을 주거나 아니면 스타틴을 주고 2x2로 RCT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 혈압을 한 10 정도 떨쳤더니 메이스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득이 전혀 없다는 거죠. 혈압약을 보약으로 쓰기에는 좀 약간 물음표가 있다는 게 이 연구의 이제 NECM 연구였고, LDL 레벨을 한 130이었는데 90, 100으로 떨쳤더니 우리가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로 이제 쓰러지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게 25%나 떨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약을 먹거나 할 때 이 스타틴은 적어도 보약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인데요.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DL 많은 선생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LDL이 낮은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카디오바스큘러 감소 사건을 보인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유병률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조절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가 좀 중요하고 이러한 이너시아 그래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도 환자분이지만 이 의사분들께서도 이러한 LDL 타겟이 얼마나 조절을 해야 환자분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약을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아니면 굉장히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당뇨라든가 혈압 이런 고지혈증에서 허혈상 발생률이 한 8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히나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을 때는 더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중요하고 실제 초이용군 정말 약을 잘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제를 잘 먹었던 군이 이제 타겟에 도달한 비율이 57%에 불구하고 거의 한 40%는 약을 그냥 그대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6.5%만 약을 체인지하거나 도주를 좀 누리거나 이러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세임 클릭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팩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환자분들이 이제 1, 2년만 하고 계속 다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만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그 리스크 팩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고지혈증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이렇게 진료를 하고 나서 또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스타틴 먹었더니 당뇨병 발생이 높이지 않냐. 뭐 다른 근육병이라든가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바른 이렇게 걱정을 많이 환자분들이 하는데요. 그 진료 현장에서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스타틴을 쓰고 나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쌈스라고 해서 근육 증상이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80세 이상이라든지 여성, 특히 좀 BMI가 낮는 군에서 쪽 아시아에서 좀 더 이렇게 페이버하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한 이제 자발적 보고서인데 이건 환자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보고했던 건데 보시면 젊은 군하고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조금 더 젊은 군에서 이런 근육에 대한 통증이 좀 더 심했었고요. 간이라든가 이런 거 수치에 대해서 올랐던 군은 한 3% 내외였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얼티카디아다 이런 것도 살짝 좀 젊은 군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한 군들이 조금 더 스타틴에 대한 그 이상 반응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환자분들이 보고하는 기준인데요. 제가 이제 되게 재밌어하는 실험인데 이 원효대사 해건물 실험입니다. 원효대사 해건물 실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효대사 이 저녁에 이제 야간에는 이 해골물인지 모르고 그냥 먹었죠. 그래서 목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해골물에서 먹었던 물이어서 되게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렇게 이 본인 눈이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노시보 이펙트라는 겁니다. 이 노시보 이펙트라는 거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조금 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연구를 60명의 쌈스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약을 안 먹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근육 증상이 없겠죠. 그래서 이 플라시보 했던 군하고 스타틴을 먹기 전에 당연히 이제 근육 증상이 없으니까 0점을 찍었다가 이제 만약에 스타틴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당연히 근육 증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 보고 이 근육 심텀을 누르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매일매일 누르면 이렇게 뚜두두둑 올라가죠. 그런데 플라시보를 먹었을 때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었던 것이 과연 이 스타틴을 위한 건지 아니면 플라시보 이 환자분이 그냥 이 임상적으로 그냥 이게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근육 통증이 있는 거지고 마찬가지로 플라시보를 약을 먹다가 약을 끊으니까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에서 머슬 심텀의 한 90%가 노시보 이펙트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근육통을 호소한 거 있을 때 정말 약 때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의문을 푸셔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연구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근육통증이 있을 때는 뭐 가이드라인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지만 노시보 이펙트를 그래서 반드시 좀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챌린지 그래서 약제를 좀 바꿔본다든지 도주를 좀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프리퀀시 그래서 약을 먹는 거를 뭐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씩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거는 에지테마라든지 이런 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근육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을 수 없는 약으로 좀 제초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스타틴 단독 요법으로는 이제 타겟에 도달하는 게 올리려면 대개는 20에서 40이라든지 로슈바도 10에서나 20까지도 올려야 되는데 이런 타겟에 대한 도달이 70까지는 거의 한 20%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타겟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약제의 도달이 필요하고 이러한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틴 용량에 따라서 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은 진료 현장
현장에서 조금 난감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중요한 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당뇨병의 고용량 스타팅 사용하는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개는 한 9% 정도 한 RCT에서 이제 메타아널리시스 좀 증가하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보시면 넌 다이아베티스에서 크게 한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조금 프리바이오티스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A1C가 한 6.0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올라간다고 좀 보고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또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자마에서 나왔던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 이 글루톤이라고 하는 이 폭식증인데요. 보시면 스타틴 유저가 사용했던 분에서 대비해서 넌 유저라고 해서 스타틴 안 사용했던 분이 칼로리 인테이크라든지 아니면 팻 인테이크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했던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스타틴이라든지 약을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타겟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을 써야 되는데, 이 리스크를 줄이는 걸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 약처럼 약을 먹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기에다가 버터를 바르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먹고 나서 스타틴을 먹으면 되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으로 인해서 조금 더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리스크를 베네핏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폭식을 유발하게 하는 이런 약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환자분의 식습관 조절도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해야 되는 재밌는 연구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데티마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이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HMG 코에에서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 에데티마이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몰 인테스틴에서 콜레스테롤 업서션을 조금 더 억제를 하고, 다른 플라스마의 LDL 콜레스테롤 클리어런스를 증가를 시키면서 헤파틱 안에 이제 리셉터 익스프레션을 업 레귤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트래픽 이펙트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LDL 레벨이나 전반적인 리피드 프로파일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의 2.5만 하더라도 한 46% LDL을 떨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약제에 대해서 10의 5에서 타겟을 맞는 이 환자군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기저질환이 이제 좀 높을수록 강력한 이렇게 조절할 거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건보공단을 통해서도 이 많은 젊은 환자에서도 이제 에지팀을 복용하였을 때 41% 데스를 좀 줄였다는 연구도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중강도의 스타틴과 에지팀을 복용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1차 예방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약제에 대해서 다른 이제 로스바스타틴만 했을 때 대비해서 로스젯이나 이렇게 10에 5, 10 복용을 했을 때 타겟에 굉장히 잘 도달하는 게 연구가 많이 있다는 게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에지티마이브가 이런 리피드 프로파일 외에도 다양한 플레어테라픽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텐데요. 사실 이 로스엔진이나 이런 에지티마이브 복합제가 이전에는 이제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에비던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에지티마이브가 사이드컷 임팩트도 적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레이싱 트라이얼이 실제로 CVD가 있는 이제 젊은에서 이제 80세까지 환자군의 대상으로 이제 하이도즈 스타틴 대비해서 이제 로스의 10의 10ml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이 넌 인페러티 트라이얼로 봤었는데요. 보시면 이게 두 군간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예전만 하더라도 하이도즈 스타틴을 써야 됐지만, 보시면 모더레이트 인테스틴이 썼을 때에도 거의 넌 인페리어하게 나왔었고, 이 밑에 있는 게 오히려 그 로시즈의 군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만약에 길게 갔을 때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블레성으로 인한 약제를 중단하는가 용량을 감소시키는 비율이 우리가 하이도즈 스타틴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던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가 중요한 이 외래 환자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약제 선택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서브그룹에서도 봤을 때에도 다양한 환자군, 우리가 당뇨라든지 PCI를 한다든지 다른 이제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상관이 없이 LDL 타겟에서 굉장히 잘 도달하는 것을 서브그룹에서 볼 수가 있고, 노인군에서도 이렇게 타겟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약제를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비율이 특히 당뇨라든가 아니면 나이 많은 군에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2.3%만이 단 보고가 되었었기 정도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좀 적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나 남성 상관이 없이, 그 다음에 타겟 그 LDL 레벨에 상관이 없거나 메타볼릭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외래에서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좀 되겠고, 넌 다이아베틱, 이게 당뇨가 새로 발생하는 비율도 노인에서라든지 LDL 100 이상에서도 이렇게 피값이 조절될 정도로, 우리가 당뇨가 좀 걱정이 된다 했던 군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
그 로스젤 사용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리피드 프로파일이 다른 토탈 콜레스테롤이나 TG도 조금씩 떨칠 수 있었던 거, 또 이제 에비던스가 있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에지티마이브 공고 등급이 상향돼서 이제는 이러한 심혈관계 비혈당한 연구도 있어서 근거가 클래스 1으로 이제 조금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가이드라인도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VD라든가 non diabetic DM, 이 DM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낮췄던 게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나 혈압이 좀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러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조절이 안 됐을 때 이러한 관련된 복약 순응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코모빌리티, 이렇게 로스에도 있지만 이런 아모잘탄이라는 이런 복합제가 도움이 많이 되겠고, 이런 약제에 대한 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료 현장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당뇨 관리나 고지혈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LDL 타겟이 굉장히 낮으면 낮을수록 중요하고, 이러한 타겟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이런 어떻게 진료를 하는 데는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로스바스타틴이 로스셋이 이런 진료 보는데 많은 그 타겟을 도달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이고, 아모자다 엑스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세 이상은 고지혈증 약을 처음 시작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네. 계속 쓰고 있던, 그러니까 70대 후반 환자에서 고지혈증 약을 계속 사용할 건지 아니면 용량을 줄일 건지 질문입니다. 사실 그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트라이얼들이 고령 환자들 막 제외를 하고 삼상이라든가 이렇게 사상을 진행하는 거 많아서 그러지만, 사실 이 연세가 가면은 카디오바스쿨 디지즈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말하면 약제를 유지하는 게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저질환이라든지 우리가 숨은 이게 그 서브클리니커, 우리가 증상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카로티드 플락이 있다든지 아니면 카디오바스쿨 아니면 업도미널에 플락이 있다든지 아니면 칼슘 수가가 너무 높다든지 당뇨라든가 그런 기저질환이 있다면 사실 타겟의 LDL 레벨을 타겟을 체크를 해서 LDL 레벨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막 그 타겟 기준에 높다라고 한다면 약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